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이사입니다. 나오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세계사는 여러분의 효자 과목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증명해 드렸죠. 실제로 저도 벌써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고, 선생님 이번에 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것을 지금 그냥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예측치가 참 좋았고, 전체적으로 또 제 강의를 듣고 따라와 주신 학생들한테 저도 잘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참 이 기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완수박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완수박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이제 번져서, 저도 이제 제 개인 SNS에 같이 올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올 여름에 여러분들 또 특별히 위해서 그리스까지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사라는 과목은 저는 개인적인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점수도 참 좋아서 좋았지만, 점수를 떠나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서 너무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 대학 가서도 역사를 배운 사람답게 당당하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탐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그런 제자들의 연락을 보면서 저 역시도 참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사실 요거는 수능을 본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일 것이고요. 또 이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과연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나, 이거를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사 제가 결과로 입증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누적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또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자는 많지 않지만 언제나 결과가 가장 좋은 바로 그런 과목이라고 저도 자부하고요. 여러 선배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었는지 문제 하나씩 또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3점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전 3점도 사실 동의가 좀 힘들어요. 1번 문제를 이거 3점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만 찾으면 되죠. 나일강 유역에서 발굴된 이 유물은 파라오의 공주가 매장된 무덤에 있던 부장품입니다. 영혼 불멸과 사후 세계를 믿었던 이 문명, 어떤 문명입니까? 바로 집트 이집트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문명은 언제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거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어서 내세적 종교관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십진법, 사자의 서, 이런 걸로 우리가 그들의 또 파피루스 같은 것에 남겼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철, 갑, 상어. 아마 이 강의 처음 듣는 친구들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중국 문명 하셔도 되지만 중국 내에서도 하, 상, 주, 춘추전국 이런 각각의 시기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철, 갑, 상어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갑골 문자는 중국의 상나라 하셔도 되고요. 상이 아니라 황허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1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자의서를 제작하였다. 이게 사후 세계를 알려주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관, 내세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어요. 함무라비 법전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어요. 올림피아 제전은요, 일단 그리스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 문명 정도로, 거기 안에서 그리스는 여러 개의 폴리스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있다 보니까 그들의 하나의 운동회 같은 것이 열렸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올림피아 제전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현대에 오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바로 그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어요. 인도 문명 하셔도 되고요. 인더스 문명 하셔도 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칙령을 반포한 제국이랍니다. 어떤 제국인지에 대해서 옳은 것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봤더니 위의 사진에서 왼쪽 교회 내부는 왼쪽 이쪽입니다. 내부에서는 성화가 묘사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만이 그려져 있대요. 십자가만이. 그 이유는 여기가 핵심이겠죠. 황제 레오 3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강의 중에서 레오 3세는 우리 지금의 현행 교과서에서 두 인물이 나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레오 3세가 교황 레오 3세가 있고 황제 레오 3세가 있다. 기억나시죠? 교황 레오 3세는 누구랑 관련되냐면 카롤로스 마르텔에게 카롤로스 대제에게 800년 성탄절에 서로마 황제 대관을 해줬던 바로 그 교황이다. 기억나십니까? 800년. 그에 비해서 황제 레오 3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로서 726년 뭐를 했던 성산 파괴령을 반포했던 황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레오 3세 앞에 황제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저 제국은 어떤 제국이겠습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황제 레오 3세가 신을 형상화하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하는 칙령을 반포. 이게 바로 726년의 성상 파괴령입니다. 반포하였기 때문에 왼쪽 교회는 칙령 반포 이전에 세워진 것이고 오른쪽 교회는 칙령 반포 이후에 건립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림이 어떻고 이것이 형상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요거였습니다. 세계사 문제는요. 핵심 단어 딱 찾으면 나머지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건 비잔티움 제국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비잔티움 제국 찾아가 봅시다. 1번입니다.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예니체리는요. 오스만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군대 조직이자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티무르 사마르칸트. 기억나시죠? 티무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어디의 수도입니까? 시아시아 러시아의 수도죠. 그래서 누가 건설했죠? 인물로 따지자면 트르트르 표트르 대제 기억해 두시고요. 군관구제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비잔티움 제국은 제국 자체로도 나올 수 있고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아닙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개인으로도 문제를 나올 수 있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제도로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실시되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자, 그리스 쪽에서는요. 전쟁이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요. 이것은 국제전이죠. 그리스 연맹체와 당시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붙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거 이후에는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이 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대결. 이것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대 그리스죠. 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사 문제 무난하게 나왔죠. 밑줄 친 황제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시경, 서경, 백가서적을 불태운 참화가 매서웠으나 박사관에 소장된 서적들은 온전히 보존되었대요. 뭔가 이 서적들을 불태웠군요. 또 박사관의 서적들은 모두 사라진 것은 항우가 궁궐을 불질렀기 때문인데도 후세 사람들은 오직 황제만을 책망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항우 때 패태운 것도 분명히 있는데 왜 이 황제에게만 책망을 돌리냐라는 글인 것 같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유생들을 생매장한 일은 진실로 포악한 행위였다. 그러나 황제가 육국을 멸하여 천하를 이미 통일하였는데 6개국을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였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되겠죠. 힌트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적을 불태운 참화, 그리고 유생들을 생매장한, 이게 뭐죠? 분서갱류, 거기에다가 육국. 원래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인데 춘추 때는 5패, 전국시대는 7웅, 7개의 주요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를 무찌르고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의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진시 황제 아니겠습니까? 아하, 3번의 황제는 진시 황제고요. 진시 황제에 대한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양세법은 일단 나라로 따지자면 어느 나라죠? 당나라 때입니다.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이 체제가 기존에 그들이 잘 갖고 있었던 균전제, 조용조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안사의 난 이후에는 장원제, 양세법이 등장하게 되죠. 그 양세법이고요. 구품 중정제를 실시했던 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겠고요. 과거제 전시를 도입했던 것은 송나라 때입니다. 통제거 등 대운하를 건설했던 것은 수나라. 이건 뭐 인물이 아니라 그냥 나라별로만 해도 충분하고요.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바로 인물이 진시 황제 아닙니까? 3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4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테오도리쿠스 4세가 사망할 당시 실권자였던 궁제는, 우리가 세계사 문제 풀 때 궁제라는 인물로 어울리는 인물은 두 명 있죠. 카롤루스 마르텔이란 인물과 그의 아들 피핀이란 인물이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궁제는 새 왕을 옹립하지 않고 자신이 정권을 행사했대요. 그러나 궁제직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피핀은 왕자를 비워두는데 부담감을 느껴 선왕의 먼 친척을 킬데리쿠스 3세로 추대하였고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신의 제가를 받아야 왕조를 개창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기 때문에 함부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대요. 이에 신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를 빌리고자 교황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었던 왕,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프랑크 왕국이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 안에는 두 개의 왕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왕조가 메로베우스 왕조고요. 메로베우스 왕조고, 그리고 요 피핀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었었던 왕조가 카롤루스 왕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의 왕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물론 다 프랑크 왕국이지만 지금 이건 프랑크 왕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메로베우스 왕조입니까? 카롤루스 왕조입니까? 당연히 메로베우스 왕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왜? 여기 지금 피핀이 카롤루스 왕제를 세우는데 그 앞에 있었던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에서 실권자를 갖고 있었고 절권을 행사했지만 새로운 왕조를 만들지 않았었으니까 당연히 이 왕조는 메로베우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메로베우스 왕조를 한번 풀어볼까요? 보름스 협약을 맺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름스 협약은 언제죠? 12세기예요. 1122년입니다. 예, 그럼 뭐 전혀 해당되지가 않죠. 이 카롤루스 왕조가 등장했던 건 700 몇 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8세기거든요. 베르댕 조약은요,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여기에 있었던 피핀의 아들이 누구죠? 피핀의 아들이 카롤루스 대제죠. 이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있었던 것이 베르댕 조약이 되겠고요. 이것도 아니죠.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1077년 11세기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의 일이죠. 그리고 투르 뿌아띠의 전투가 바로 요 메로베우스, 그 중에서도 누구?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면서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낸 사건이 바로 투르 뿌아띠의 전투죠. 물론 이 투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붙었던 당시의 이슬람의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래서 소는 투 뿔이 맛있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왕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컬레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었다. 이건 10세기를 전후해서 시작되니까요. 이것도 역시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아하, 이것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래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아라본이 이끄는 선교단이 중국에 도착하면서 경교, 즉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의 전례가 시작되었답니다. 아하, 뭔가 이 경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황제는 동돌궐을 복속하는 등 활발한 대외 팽창을 시도하였지만 이게 누구예요? 당태종이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거 왕조로 따지면 동돌궐 복속이니까 당나라군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대요. 이에 경교 선교단이 수도에 머무르며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요. 나아가 황제는 파사사라는 사원의 건축과 일천론, 세존 포시론 등 각종 경전의 번역을 지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뒤에 내용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아, 요거는 당나라. 당나라야말로 아주 국제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문화가,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던 바로 그 왕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당나라가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1번. 수시력이 만들어졌다. 수시력은요, 수시, 원, 서비. 그래서 수시력은 원나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성리학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송나라. 반고에 한서가 저술되었다. 자, 한서 바로 한나라. 고녀 만국전도가 제작되었다. 고녀 만국전도가 제작되었다. 명나라. 200두보 등이 활약하였었다. 특히 이 당나라에는 아주 고급진 그런 럭셔리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시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당대 시인 이백과 두보, 즉 당나라는 이백과 두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의 정답 5번 좋고요. 자, 6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밑줄 친 이 막부식이래요. 아하, 막부. 보통 우리가 세계사에서 막부라고 하는 건 일본 시대 막부를 얘기합니다. 일본사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 노래해? 유성환 넌 참 무가 뛰어난 애야.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는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인데 요 앞에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는 기본적으로 막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겠죠. 왜? 저 막부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막부라고.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 아니면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요 세 개의 막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림은 규슈 지역의 다이묘들이 파견한 사절단이 교황을 아련하는 모습이래요. 이들은 유럽 각지를 방문하여 서양 문물을 접하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갖고 귀국했대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자체가 언제 이게 만들어졌었냐면 15세기에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유럽에 확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겠군요. 일단 가마쿠라 막부는 아닙니다. 왜? 가마쿠라 막부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거든요. 그리고 14에서 10한 대략 6세기 정도가 무로마치 막부고, 그리고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후 한 17세기 초부터 쭉 있는 것이 에도 막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가마쿠라 막부는 X가 되겠습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귀국했대요. 자, 그러나 이러한 서양과의 교류는 이 막부의 성립 이후 쇄국 정책의 기조가 우세해지면서 크게 위축됐대요. 크리스트교 포교가 금지되었고 서양과의 무역도, 여기가 핵심 단어군요, 나가사키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답니다. 자, 나가사키에서, 그것도 어디?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도 한정 지었었고요. 그것 장소도 한정 지었습니다. 어디에서? 네지마라는 곳에 한정을 지었던 바로 요 에도 막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도 막부에 대한 것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리 제독이 내항하였다. 실제로 이 페리 제독은 미국 사람이고요. 이 페리의 내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일본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게 1854년이고요. 그것을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요 에도 막부 때 페리의 내항이 있었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다.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던 것은요, 여기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다이카 개신이 단행됐던 것은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의 일입니다. 요거는 645년, 7세기 일이거든요.
그리고 번이 폐지되고 현이 설치되었다. 이걸 폐번 치현 조치라고 하는데 요 에도 막부가 끝나게 되는 게 1868년도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에서 등장했었던 메이지 정권 때 설치되었던 것이 바로 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해당 안 되고요. 아시카가 다가 우지가 쇼군에 올랐던 것은 요 무로마치 막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6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뭐 다른 것들도 여러분 제가 다 뭐 예상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들이 쭉 다 나왔지만 7번 문제 이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 제 생각 안 났습니까? 제가 올해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중국사에서는 일단 청나라께 나올 것 같다. 청나라 중에서 근데 만약에 나온다라면 강희제, 옹정제, 걸룡제에 대한 인물 문제가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제 예상보다 조금 제가 의외였던 건 주제는 정확히 제가 맞췄어요. 청나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개인별, 황제별 문제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너무 쉽게 나왔어. 예,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아마 그 효능감을 좀 더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제가 뭐 대부분의 뭐 내용들 제 강의에서 벗어난 거 전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중국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청나라의 황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치를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난 북방민족의 통치자 제국의 길을 밝히다. 뭐 이걸로는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황제 이 강희제거든요. 강희제의 이 얼굴도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보여드리고 했었습니다. 수능 개념도 그렇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소개할 황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60여 년간 제위를 지켰대요. 자, 60여 년간 제위를 지켰다라는 것은 일단 강희제 아니면 걸륭제입니다. 강희제. 뭐 중간에 옹정제가 있지만 옹정제는 뭐 10몇 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강희제 아니면 걸륭제인데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대신들을 숙청하여 황제권을 확립하였으며 여기가 핵심 단어죠. 3번의 난을 평정하고 왕조에 반대하는 타이완 세력, 반청 세력인 타이완 세력을 진압했대요. 그는 천년에 한 번 나올 군주. 요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 군주 라는 별칭을 얻었을 정도로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영상을 통해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따라가 보세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희제 강희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러한 명군주. 이거 제가 그래서 수능 개념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들어와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들도 본국에 이걸 보낼 때, 보고서를 보낼 때 그 당시 청나라 황제 강희제를 크리스티교 신앙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완벽한 군주다. 전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검소한 군주이며 라틴어까지 구사할 정도로 학습력이 뛰어났었던 바로 그 군주 강희제입니다. 자, 강희제에서 제 필기노트 있는 거 그대로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걸 물어봤죠. 3번의 난, 타이완 세력 점령. 요거 나왔었고요. 요거 말고 그러면 나올 게 딱 뭐가 있습니까? 딱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그게 딱 나올 것 같은데 정확히 5번에 그냥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짓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강희제 네르친스크 조약이죠. 자, 군기처를 설치했다. 요것은 언제입니까? 청나라. 그 중에서도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입니다.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예, 청나라. 이때 황제가 광서제였거든요. 그리고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이것도 청나라 때 누굽니까? 여기는 걸륭제입니다. 걸륭제입니다. 그리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누구죠? 원래 후금으로 시작됐었죠? 누르하치는. 그리고 이것을 청으로 바꿨었는데요. 이것은 청나라의 태종. 우리에게는 삼전도의 굴욕을 주었었던 바로 그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도 살짝 까다로웠던 것은 나머지 선지들이 만약에 뭐 진나라 막 이런 그 형태가 막 진나라, 한나라, 송나라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무 그냥 답이 더 눈에 띌 텐데 물론 눈에 띄긴 했지만 나머지 선지들도 대부분 다 청나라 전후에서 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까다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틀릴 수는 없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유물은 이 왕조의 전성기를 연 왕의 입상이래요. 입상에는 이 왕을 위대한 왕 중의 왕, 신의 아들,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카니슈카요. 여러분, 인도사는 어떻게 되죠? 인도사는 기본적으로 마쿠. 여러분이 굶은 상태에서 고기 뷔페집 갔습니다.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으면요. 무라도 굴까? 이거 기억나시죠? 무라도 굴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도사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무굴 제국도. 여기 이제 당연히 여기 카니슈카, 키역 아닙니까? 당연히 요거는 쿠샨 왕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마우리아 왕조가 나왔었으면 아소카킹이 나왔겠죠. 아소카킹은 시오세계 기억나시죠? 석주, 산치대탑,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를 포교하였었다. 그에 비해서 쿠샨 왕조에서는 역시 카니슈카, 쿠샨, 여기 왕으로는 카니슈카가 되겠고요. 카니슈카가 나온다라면 상자부 불교와 약간의 대비되는 불교 형태인 대승불교. 그거 말고도 불상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간다라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자, 굽타 왕조는 나온다라면 뭐 힌두교라든가 이제 힌두교가 등장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발달했으며, 그 다음에 굽타 양식, 거기다 산스크리트 문학 이런 것들이 굽타 양식에 나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뭐 가즈니 왕조도 있고 구루 왕조도 있고, 여기서 나온다면 델리 술탄 왕조 요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다라면 무굴 제국. 이 무굴 제국이 나온다라면 기본적으로는 뭐 무굴 제국의 일반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인물적으로 나온다면 아크바르, 그 다음에 그 아크바르 이후에 있었던 샤자한의 아들 아우랑제부, 이것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 쿠샨 왕조에 대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 카니슈카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더 주자면, 만약에 여기 카니슈카에서 못 찾았다. 대부분은 찾았어야 되는데 카니슈카에서 못 찾았으면 보세요. 자, 그의 치세 중 영토는 서쪽으로 파르티아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안드라 왕조 방면으로 뻗어가며 동쪽으로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시기가 어떻게 되죠? 기원전 3세기에서 그 다음에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죠. 여기 쿠샨 왕조는 1에서 3세기까지 있었죠. 예, 동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인도의 왕조는 쿠샨 왕조일 수밖에 없다. 자, 쿠샨 왕조에 대한 내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보로 부두르가 축조되었던 것은, 이건 위치적으로도 다르죠. 보도 부두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장소가. 쿠투브 미나르는요, 델리 술탄 왕조에 있었던 것이죠. 나나크에 시크교가 창시된 것은 무굴 제국 때입니다. 중생구제를 꾀하는 대승불교가 발달하였었다. 여기 대승불교가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8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라마야나,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성행했던 건 굽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세계사는 이 앞 초반에 10문제, 어차피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장 좀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15번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나마 조금 당황했다라는 문제가 요 문제가 살짝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는 그동안 나올 때 옥타비아누스 아니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거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서 좀 벗어났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가는 로마 제국이 통합과 분열을 거듭한 혼란기에 등장한 황제였대요. 혼란과 분열을 거듭했답니다. 그는 당시 발렌티아누스 2세와 함께 공동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동로마 지역을
발렌티아누스는 이 2세는 서로마 지역을 통치했대요. 발렌티아누스 2세가 야심적인 장군에 의해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가 옹립되자 그는 서로마 지역으로 진군하여 혼란을 수습하고 단독으로 제국을 통치했대요. 아, 제국이 다시 뭔가 하나로 됐군요. 그러나 여기부터가 핵심 단어였습니다. 사망 전에 두 아들에게 서로마 지역과 동로마 지역을 각각 나누어서 물려주었고요.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영구히 분열되었다. 요 영구히 분열된 바로 그게 395년이잖아요. 동서로마 분열, 분리. 예. 그러면 요렇게 있었던 고골했던 황제, 그가 누굽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죠. 조금 이 문제를 혹시 헷갈리시거나 조금 틀린 학생이 있다라면 왜 틀렸냐? 그동안에 직접적으로는 거의 안 물어봤었던 인물이에요.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가 나온다라면 나올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 그리고 동서로 그의 사후 동서로 로마가 분리되었다 이건데 선지에서 이거를 냈어. 이걸로 여기 지문에서 이거를 냈고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 원래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까지의 대부분은 옥타비아누스, 그렇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요 세 명이 뜨리 이 업적에 딱 정확히 세 개 요거밖에 없거든요. 자, 옥타비아누스는요 악티움의 전 승리, 그 다음에 프린캡스를 자처하게 되자 그 다음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요거가 다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밀라노 칙령. 그러고 나서 교리를 좀 정리하는 니케아 공의회 개최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천도했습니다. 그게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비잔티움이죠. 이스탄불이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의 이름을 딴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걸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건립했고요. 옛 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던 영토. 그동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요 인물별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좀 많이 노력했다라고, 제가 이제 출제진께서 많이 노력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들을 내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흔적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직접 물어봤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어차피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분량으로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테오도시우스로 할 수 있는 건.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동서로 로마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이 혼란에 빠진 제국을 막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를 국교화, 국가의 종교까지 화했다라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아니, 국교화했다. 2번밖에 없죠. 악티움의 전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죠. 그렇죠?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했다라는 건 이건 기원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 전 3세기예요. 예, 저는 해당되지 않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던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고 아마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을 오답은 5번으로 보입니다. 5번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국을 4분할 통치를 시작하였었다. 이건 제국 4분할 통치를 누구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고, 그게 지도적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니라 테오도시우스 황제다라고 우리는 찾아가 주셨어야 됩니다. 이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되겠죠. 예, 그것과 반드시 구분했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후마윤은, 제가 이 후마윤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조금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학생은요, 제가 수능 개념 강의할 때 요거 써서 설명에 무굴 제국의 황제명 하면서 쭉 써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 강의 쭉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걸 몰랐다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후마윤은 아프간족의 공세에 밀려 사파비 왕조의 영역으로 피신하였대요. 자, 사파비 왕조는 지금의 이란 지역 일대에 있었던 왕조로서 시기적으로 언제쯤 있었던 왕조죠? 16에서 18세기에 있었던 왕조예요.
사파비 왕조의 군주는 후마윤에게 시아파 이슬람 교로의 개종을 요구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였대요. 그의 지원 아래 후마윤은 내분에 빠져있던 아프간족을 공략해 델리를 수복하였지만 곧 사망하였고요. 그 후 제위를 계승한 후마윤의 아들은 대외적으로 사파비 왕조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요게 핵심 단어였죠, 비이슬람 교도에 부과되던 지지야를 폐지하는 등 토착 세력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선생님, 요거 많이 들었던 것이고 요거 아크바르의 업적 아니에요? 맞아요. 아크바르는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였고, 그러면 이 아크바르의 아버지가 후마윤이었고 후마윤은 2대 황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무굴 제국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아크바르의 이 지지야 폐지는 너무나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 이후에 있었던 5대 황제가 샤자한이고요. 이 샤자한의 아들이 6대 황제로서 아우랑제부 아닙니까? 이 샤자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지마할을 건설했던 인물로 중요한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세계사 교과서에는 타지마할을 만든 거 말고는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강탈하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무굴 제국 최대의 영토를 가져가기도 했던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힘듦을 겪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아크바르가 지지야를 폐지했잖아요. 지지야라는 게 일종의 종교세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야라고 하죠. 이 지지야를 부활시키면서 각 종교의 반발을 갖고 오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우랑제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의 패턴은 무굴 제국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별로 나온다면 지도상으로 해서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부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국으로 물어봤으니까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이거 무슨 제국입니까? 무굴 제국이에요. 그쵸? 무굴 제국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무우! 기억나십니까? 무굴 제국은 우르두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답 1번. 제가 설명은 이렇게 자세하게 드렸지만 정답은 그냥 너무 쉽게 떠올랐습니다. 자,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것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립된 것은요, 이스마일 1세가 건립했던 건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던 것은 티무르 제국.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던 것은 셀주크 튀르크. 맞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풀어봤고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사실 이 문제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사실 수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서아시아사 파트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주요 모의고사 6월, 9월 수능에서 연속 5번 연속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앞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그리고 저거 니네베 외워둬라, 그 다음에 패고 이이 이런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아시리아나 아니면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사 출제진의 최근 출제진께서 어떤 뭐에 하나 꽂히셨는지 또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왜 사산왕조 페르시아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잔으로 알려진 이 유물의 중앙에는 가의 샤한샤 호스로 1세가 묘사되어 있대요. 그는 대내적으로는 조세제도와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수도 크테시폰, 요거 형광펜입니다. 자, 제가 수도는 여러분 정말 많이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요 수도 문제로 많이 물어본다. 수도 크테시폰이 나온다면 이 크테시폰이 수도였던 건 딱 두 시기다. 두 왕조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파르티아. 그거 아니면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한 인접구구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리스 문화를 억압받는 과정 가운데 아테네의 학교를 폐쇄하자 이를 피해온 학자들을 지원하여 학문 발달에 기여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뭐 이걸로 힌트가 되나요? 보세요. 인접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비잔티움 제국을 이끌었던 게 몇 세기죠? 6세기죠. 자, 파르티아는 시기적으로 몇 세기입니까? BC 기원전 3세기에서 AD 3세기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3에서 7세기입니다. 이게 6세기죠. 누구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요. 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또 나왔어.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 기록입니다. 연이어서 스트레이트로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2년 연속 서아시아정에선 단독 주제가 나왔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6연패야 6연패. 예,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 강의를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정말로 난 아시리아가 나올 것 같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나와줘라. 나와줘라. 예, 물론 뭐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시리아 문제 저는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어요. 나올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일단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이 뭐죠?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오면 국교화까지 되고요. 국교화가 되면서 형식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에 반발해서 마니가 새로운 종교를 개창하게 되죠. 그것이 마니교 아닙니까? 그걸로 거의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그런지. 맘루크 왕조가 멸망한 원인을 분석한다. 맘루크 왕조가 멸망한 원인이요? 이거 어딥니까? 오스만 제국의 누구? 셀림 1세입니다. 그쵸?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가 건설된 배경, 요거는 페니키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 요 마라타 동맹의 반란 계기가 우리가 방금 10번 문제에서 풀었던 그 아우랑제부가 했었던 지지야를 부활하면서 나오게 되었던 게 이 마라타 동맹이 나오게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4번입니다.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이 파견된 목적, 이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과 악의 대립의 교리, 대립을 교리로 하는 종교. 이게 뭐예요? 조로아스터교잖아요. 종교가 국교화된. 조로아스터교 국교화예요. 요거 줄이면 조로아스터교 국교화 되었다래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 출제진들께서도 요걸 한 번 더 좀 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아.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즉 성과 악을 대립하는 것의 교리로서 뭐 이런 내용들 제 강의 필기노트나 제가 뭐 강의 때 여러 차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당연히 5번 되겠습니다.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요.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은 이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난징의 모습이래요. 당시 멸만 흥한을 내세우며 청조에 맞섰던 이 운동은 남녀평등, 토지균분, 변발과 전족의 금지 등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웠고요. 그림에서는 이 운동에 가담한 세력이 난징을 점령한 뒤 진압군을 막기 위해 창장강 주변에 방책을 둘러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멸만흥한, 여기 힌트가 막 쏟아졌죠? 멸만흥한이라는 이 구호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무슨 운동이죠? 태평 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1851년부터 64년까지 있었던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태평천국 운동의 주된 인물 누굽니까? 홍수전.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구호는 뭐고요? 멸만, 흥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것이 단련이라든가 그러한 군대들을 만들어서 한인 신사층이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양모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양모운동을 주도했던 두 명의 인물들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이홍장, 진국번. 그리고 이 양모운동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중체, 서용. 맞죠?
자, 이 양무운동은 결과적으로 청푸전쟁, 청일전쟁에서 연이어지게 되면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변법 자강 운동은 변법 자강 내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캉, 류, 웨이, 량, 치, 차, 오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이 변법 자강 운동이었다. 요거 있었잖아요. 이 변법 자강마저 실패하게 되자 의화단 운동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의화단 운동의 주된 인물은 없지만 이들의 구호, 이게 뭐죠? 부청, 렬량. 요것만 이것은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이고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태평천국 운동 찾았으니까 요 내용들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였었다.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면서 그 이후 일어났던 것이 신해 혁명이 되겠고요. 태평천국과는 관련 없습니다. 8개 국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던 것은 이쪽에 있는 의화단 운동이 되겠죠. 이 의화단 운동은요, 거의 이 서양 세력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 아주 엄청나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서양으로 보이는 비스무리한 것까지 다 죽이고 없애고 빼죠. 철도도 갈아엎고요. 서양인들이 세웠던 교회, 그 다음에 서양 물건, 또 서양인들이 전해졌던 종교를 믿는 중국인들까지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의화단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8개 연합군이 당시에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에로 사건을 빙의로 촉발되었던 것은 2차 아편전쟁이 되겠고요.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이 주도했던 건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그에 비해 진국번 등이 이끄는 향룡에 의해 저지되었던 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착각하셨으면 안 돼요. 이홍장, 진국번 등이 주도해서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양무운동이지만 이 양무운동의 주된 세력들은요, 이홍장, 진국번 등의 한인 관리층이었었어요. 이들이 사실은 초기에 권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요 13번은 좀 까다로워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나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거 잘 읽으셨어야 돼요. 볼게요. 역사극 시나리오 군주와 사절의 만남이랍니다. 가보겠습니다. 내레이션. 가의 사절이 나의 군주를 아련하는 하여 현재 유럽의 정세를 논의하여 동맹을 맺으려 했대요. 가가 사절단을 보냈고요. 나의 군주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사절단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교황청 이전과 교황의 선출에도 큰 영향을 행사할 만큼 위세가 상당하였습니다. 이 단어에서 알았어야 돼요. 교황청 이전은 어디에 이전했죠?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비뇽이라는 곳에 이전했잖아요. 그럼 이거 아비뇽 유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랑스, 프랑스예요. 요거 찾아주셨어야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한 후 양방향에서 우리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의 군주가 얘기를 합니다. 짐의 나라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짐도 나라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로도스 섬, 헝가리 등을 정복했대요. 헝가리 정복? 요거 오스만 느낌 살짝 나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정작 합스부르크 가문의 심장부인 빈의 점령에는 실패했었어. 빈을 공격하긴 했지만 점령에는 실패했었거든요. 그가 어딥니까? 오스만 제국이 맞네요. 그러면 가는 프랑스고 나는 어딥니까? 오스만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3번 문제에서. 나머지 봤더니 사절단은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의하오, 이제 공동의 적에 맞서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줄보다 요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요걸로 찾아가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는 프랑스, 그 다음에 나는 오스만. 가볼까요?
자, 이 국가 관계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나 국가 관계. 이 국가 관계를 물어보는 건 사실 작년부터, 그리고 제가 올해 수능 준비하는 내내 이게 요새 새로운 신유형이다,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올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가 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크림 전쟁에서 격돌하였다. 크림 전쟁은 보통 어디가? 러시아가 남하에 오고요. 이 러시아 남하를 오스만이 막았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오스만을 누가 지원해 줬었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등이 지원해 주었었던 사건이 바로 크림 전쟁이 되겠죠. 프랑스와 오스만이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 크림 전쟁 당시에 오스만과 프랑스는 같은 팀이었어요. 2번입니다.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란 침략은 위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서는 어디? 영국이 침략해 들어갔었죠. 1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였다. 맞습니까? 맞네요. 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삼국 협상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팀은 어디였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팀이었었고요. 이에 맞서는 것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프랑스와 오스만은 대결 구도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냈으면, 프랑스랑 오스만만 찾아냈으면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찾아내는 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4번입니다.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오스만이에요. 예, 오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과 함께 지원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5번. 모로코에서 2차례 군사적 충돌. 이건 원래 모로코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독일이 침략해 오게 되면서 1905년, 1911년 대립이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 가볼게요. 자, 14번. 이 문제 보면서 제 생각 많이 안 났습니까? 토르 데시아스 조약? 이거 진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자, 신항로가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신항로에 앞섰던 나라가 2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고요? 에스파냐가 있었고 포르투갈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적극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어느 정도 라인을 그어준다고요. 이것이 토르 데시아스 분할선입니다. 그래서 이 토르 데시아스 선을 딱 긋고 여기에서 요 왼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에스파냐가 가져가고, 그리고 이 분할선에서 이쪽으로 해당되는 것은 포르투갈이 가져간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라인을 긋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기 남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사실 이걸 나눴던 건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쪽, 이 아메리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에스파냐가 가져가고, 이쪽은 아시아 쪽은 포르투갈이 가져가라 라는 것에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라인 쭉 긋다 보니까 밑에 엄청나게 큰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어디로? 포르투갈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지역은 확대되면서 이렇게 넓은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이 어느 나라예요? 브라질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어디의 식민지였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나라는 다 어디의 식민지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 기억나시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건 이 설명 없이도 가는 에스파냐고 나는 포르투갈인데, 그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항로 개척을 주도한 두 국가는 세력권을 분할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분할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어디겠습니까? 에스파냐겠죠? 에스파냐가 가고요. 이 영역으로. 자, 동쪽은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를 지원한 나의 영역으로 정하였다. 이거 어디? 그 후 가는 원주민 제국을 파괴하고, 주로 어떤 제국들 파괴했죠? 아스테카 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잉카 제국들 파괴했었죠. 주로 태평양 연안 지역을 장악하였고, 나는 오늘날 브라질에 해당하는 지역을 차지하였다. 정확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가는 에스파냐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렇죠. 오스만을 상대로 에스파냐가 이긴 것이 레판토 해전입니다.
정답이네요. 정답 1번.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가는 에스파냐여야 되는데 플라스 전투에서 프랑스를 격파했다. 이거 어디죠? 영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입니다. 포르투갈이 나와야 되는데요. 필리핀을 둘러싸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것은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했던 것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은 최근에 중국사 문제가 이 현대사 파트 쪽 인물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걸 좀 잘 대비해 두시라 라고 했는데 거의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민보라고 해서 나는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찾으래요.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 3대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대요. 자, 그것은 민족, 민권, 민생이 돼요. 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자 유럽 각국이 독립했고요. 하지만 이 나라들도 제국이 되어 전제정치를 행하자 민권주의가 일어나 입헌 국가가 세워졌다. 그 후 세계는 더욱 문명화되고 물질이 풍부해져 이제는 정치 문제에 이어 경제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민생주의까지 나오게 되었다. 일단 민보라는 단어에서 이게 순원인 것은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었고요. 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민족, 민권, 민생, 뜨리민주의 이거 뭐죠? 삼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삼민주의 나왔으면 당연히 순원이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원 가볼게요. 북벌을 완수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장제스입니다.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 이건 장쉐량. 장제스를 감금했던 사건이 되겠죠.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중국 공산당을 창당했던 것은 뭐 천두슈라든가 당시 그런 몇몇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중국 동맹회를 조직했던 것이 순원이죠. 특히 이 중국 동맹회는 말은 중국 동맹회지만 일본에서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것은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5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6번.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장 들어갑니다. 이 16번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낀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과연 어떤 점에서 그랬었는지. 그런데 이건 완제들은 왜 맞춰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CAS를 비롯한 일단의 정치가들은 이탈리아 원정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장군을 앞세워 정변을 일으켰대요. 파리 각지에 병력이 배치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5명의 총재 중 3명이 스스로 물러났고 사임을 거부한 2명은 감금됐대요. 다음날 정변 주도자들은 의회에서 근위대를 동원하여 반대파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곧이어 CAS 등은 반대파 의원들을 자코뱅으로 규정하여 축출하였고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착수했대요. 이에 대의제, 소유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담은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가 공식으로 출범하였다. 자, 이거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기 보면 총재 5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총재 정부를 얘기한 것이고요.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국민의회. 국민의회가 1789년도에 있게 되었었고요. 이것이 입법의회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공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이 있었고요. 이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5명의 총재를 주로 하게 되는 총재정부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 총재정부 이후에는 1799년도에 통령정부가 있었고요. 이 당시 통령이 되었었던 나폴레옹은 그 이후 제정으로 황제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 그래서 1789라고 한 다음에 212번 기억하시죠? 그래서 1789 다음에 2년 다음은 입법의회고 그리고 1년 더 하면 1792년에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794년도에 테르미도르 반동, 그다음에 총재는 5명이니까 1795년 그리고 요게 한 4년 정도 가다가 1799년에
통영정부, 그리고 이게 1804년에 바로 제정이 오게 되는 것이, 제정시대로 가는 것이 둘 다 나폴레옹.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보통은 우리는 나폴레옹 하면 하나로 끝나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정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부는 제정이 아니라 통영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정부랑 제정을 분리해라 라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고 좀 그 기출문제도 많이 보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봤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거 보니까 자기 이게 너무 의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더 당황스러운 거, 이거 제 필기노트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총재정부, 통영정부, 제정에 대해서는 각각 다 내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까지 그려서 다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걸 나누어서 구분해라 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이걸 지금까지 나눈 것이 기출문제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영정부와 제정으로 반드시 구분해 줬어야 된다. 물론 이 제정도 제1제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번,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하여 붕괴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붕괴되었던 것은 언제죠? 이 나폴레옹이 아니라 나폴레옹 3세의 제정입니다. 제2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자, 공화정을 선포하고 파리 꼬민을 진압하였다. 이 내용이랑 거의 같이 넘어가는 것이죠. 공화정을 선포하고 파리 꼬민을 진압했던 것이 바로 이 1870년대의 그 내용들입니다. 3번입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통영정부잖아요. 선생님, 이 내용 선생님 필기노트에 있습니까? 정확히 있어요. 찾아보세요. 정확히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발표했다. 대륙봉쇄령 발표는 1806년이고요. 이것은 제정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틀렸으면 거의 다 4번으로 체크하셨을 거예요. 근데 3, 4번을 구분했어야 되는 문제였다. 제한선거제를 토대로 둔 입헌군주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통영, 제정 오는데 입헌군주제가 왜 나옵니까? 이건 전혀 해당되지 않죠. 16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좋죠.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7번은 이 제일 마지막 장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쉬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자료에 나타난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은 의회 연설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제시했대요. 제5조, 식민지의 주권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식민주의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수립될 정부의 주장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주둔한 외국 군대는 철수하고 점령지는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럼 보세요. 요 내용들 보면 식민지의 주권주의 나온 거 보니까 뭐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없고요. 무엇보다 여기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윌슨 아닙니까? 윌슨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민족 자결주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 과정 중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은 파리 강화 회의 중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었고요. 그렇게 나타났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소 불가침 조약은요, 언제 누구랑 체결한 것이죠? 독일과 소련이 체결한 것이에요. 히틀러랑 스탈린이 체결한 것이고, 요거는 1939년에 체결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요 내용이 나왔을 때는 1919년 전후 정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파리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던 것이 이거죠. 그렇죠. 정답 2번.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파쇼다는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식민주의 정책 중에, 그다음에 프랑스의 횡당 정책이 당시에 수단 남부에 있었던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부딪혔던 사건이지, 이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출범에 영향을 주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출범에 영향을 준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같은 것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계기가 되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는요, 1949년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가 나토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는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죠. 자, 이제 논란의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신유형이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이곳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래요. 우리의 국왕께서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곳. 이건 첫 줄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의 국왕이 있고 그 국왕이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 이곳이래요. 좀 더 읽어볼까요? 약간 좀 어느 느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없었다면 일찍이 우리는 수에즈 운하를 주식으로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수에즈 운하를 주식으로 사갖고 이집트를 실제로 통치했던 나라 어디예요? 영국이죠. 이거의 주체는 영국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건 주체가 아니라 이곳이 중요하잖아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이집트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집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 지역 같은데 이집트는 아니고요. 왜? 나와 있잖아. 그럼 이집트는 당연히 아니지.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리셔스에 있지도 않을 것이며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않았을 것이고 페르시아만을 장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아프리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페르시아만 지역이 아닌 이곳, 그것도 영국이 차지했던 이곳 어디예요? 인도죠. 선생님 왜 이곳이 인도입니까? 보세요. 인도는요, 영국의 국왕이 황제가 되었습니까? 영국령 인도 제국 맞잖아요. 식민 통치를 한 이곳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가 없었다면 영국은 인도를 해서 많이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도 장악하고 아프리카도 장악하고 이 많은 짓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곳은 어디예요? 인도예요. 만약에 이게 인도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그거에서 못한 거예요. 약간 신유형이거든요. 왜? 그동안은 제국주의 파트에서 어디가 누구를 점령했다, 이걸로만 보통 문제를 맞추는 형식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넓은 제국, 특히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던 영국의 특정 지역, 그 중에서도 인도를 찍었던 것이에요. 그 인도는 영국의 국왕이 황제 자격으로 식민 통치를 합니까? 맞잖아요. 그럼 인도죠 뭐. 그렇게 찾으셨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이 정확히 안 나왔었다라면 여기를 보면서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보세요. 이산들 완화 전투를 벌였던 것은 어디죠?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입니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헤레로족의 봉기가 진압되었던 곳은요, 이건 더더욱더 답이 안 돼. 왜? 이것 자체는 지금 영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헤레로족의 봉기는요, 나미비아, 즉 독일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렇죠? 위치를 따지자면 이건 나미비아라고요. 그러니까 아니고 카자르 왕조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카자르 왕조의 개혁이 시도된 것은 이란이거든요. 이란. 아마도 여러분이 틀리셨으면 제가 봤을 땐 요 3번을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남부 지역 일대를 땅을 주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주권, 왜 북부 쪽에서 또 러시아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는 나라 일대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일부 땅은 가져갔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 그렇죠? 4번. 람모한 로이가 종교운동을 이끌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사티 없애고 그러한 그 개혁운동 펼쳤던 게 인도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정답 4번이에요. 5번. 아라비 파샤가 주도하는 혁명이 일어났다. 혹시라도 5번을 체크한 친구 있으면 이건 좀 반성하셨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이집트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이집트로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19번 가볼게요. 19번도 또 역시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8, 9번이 좀 어려웠는데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서기장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책과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들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했고요. 이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에 대한 소련의 지원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자 각국 반체제 세력은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대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개혁의 요구와
민족주의의 열기가 거세지면서 사실은 여기 앞에는 별 필요 없고 다 요것만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혁명의 파도에 휩쓸렸다. 이게 뭐예요? 냉전 체제가 종식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냉전의 종식 과정 중에 있었던 것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후르쇼프가 평화공존을 추구하였다. 이건 1950년대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해당 안 되고요.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건 1969년입니다.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됐던 건 1919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었었는데요. 헝가리에 다당제가 도입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체제입니다. 당이 여러 개 있는 형태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다당제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정당의 수립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체제거든요. 이것이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냉전 종식할 때 그 표 보여드리면서 헝가리 다당제 도입 이거 보여드렸었어요. 1989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됐다. 아, 선생님, 체코슬로바키아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이게 1918년에 돼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체코슬로바키아 독립돼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것은 원래 체코라는 나라랑 슬로바키아가 조금은 다르게, 슬로바키아는 헝가리 쪽에 더 가깝게 있었다가 이것이 한 나라로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제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1번은 체크하셨으면 안 돼요. 왜? 제가 기출문제도 풀어드리고 강의도 여러 차례 하고 제 교재에 있는 문제도 보면 체코슬로바키아 여러분 언젠가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였었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데텐 지역 있는 그거 있죠. 거기가 체코슬로바키아잖아요. 이미 히틀러 수업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그 과정을 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단어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 체코랑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냉전 종식이 되려면 체코가 아니라 체코가 독립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아마 틀렸으면 보통 1번으로 틀렸을 텐데 정답은 확실하게 2번이었다. 되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3세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풀면서 진짜 제 생각 났어야 되죠. 제가 마지막 파이널이나 이런 거에서 1차 비동맹회 이거 나오면 조금 더 어렵게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거 잘 대비해 주라 하면서 새 인물까지 제가 하면서 베오그라드라는 위치 이게 유고슬라비아에 있다. 이것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가 회의래요. 세계사신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다.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라고 나와 있고요. 티토, 네루, 나세드 등이 주도한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됐대요. 이거 만약에 이런 인물로 나왔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걸. 이 도시로 나왔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걸. 그냥 이건 이 동맹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언제였었죠? 1961년 제1차 비동맹 회의입니다. 자, 1차 비동맹 회의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196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1년도 연표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연표로 내든 아니면 베오그라드라는 지역 문제로 좀 나오면 정말 어려웠을 것이고 그게도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는지 그냥 무난한 문제 형태로 내신 것 같습니다. 냉전 체제를 지지하였다고요? 아니요. 이 체제는요. 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우리는 당신들께 그 어떤 길에도 쓰지 않고 우리들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제3세계 운동 아닙니까? 그 길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에요. 이게 1955년도에 있었던 반둥회의랑 같은 움직임에서 나왔던 게 이 1차 비동맹회의예요. 냉전 지지 이런 거 아니죠. 브레턴 우주 체제를 형성하였다고요? 브레턴 우주 체제는요. 19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이죠.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브레턴 우주에 모여갖고 했던 것인데요. 아니죠. 제3세계 협력을 추구했던 거. 답은 좀 쉽게 찾았고요. 4번 독립국가연합이 출범되었던 것은 이게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국가연합이 출범된 것이고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 요거는 미국과 소련 간이 했던 것이고 제1차 했던 것은 1972년도 제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미국과 소련 간에 했었던 것이죠. 요거 비동맹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는 3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지난 1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제가 내년 여름에도 약속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여러분이 대학 가셔서 같이 제 강의 찾아오셔도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는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셨다고 저한테 뭐 DM이나 아니면 뭐 여러 연락을 주시면서 메일 등으로 갔다 왔던 사진이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수업 때 너무나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달려왔고요. 또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받았을 거라 생각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이번 수능 해설까지 하면서 올해 강의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이제 내년 강의 수능 개념, 또 그 이후 수능 특강 완성 이으면서 또 준비되어 있는 탄탄한 EBS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수능 만점에, 또 내년 수능 만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기대해 두시고, 또 새롭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감사한 마음이 좀 있으시다면 EBS에 오셔서 수강 후기 등등을 남겨주시면 한없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역사를 배운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우리들만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